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 디펜스 브리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매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체계 소식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이 군사 안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죠. 그래서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셔서 많은 정보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 세 가지 소식 간추려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있어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오늘 새벽 우리나라에 도착해 인수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노스록 그루만이 제작해 우리 공군에 납품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가 오늘 새벽 5시경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도부터 도입을 추진해 2014년에 계약을 체결한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는 8,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대를 도입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미군 분류 기준으로는 블록 30 버전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인수한 RQ-4 글로벌 호크 블록 30 기체는 19.5km의 고도에서 32시간 이상 채공하며 고성능 합성 계구 레이더와 이동 표적 지시기를 이용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시, 추적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로 주야간, 전천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정찰기입니다. 당초 이 정찰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연간 2대씩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보안 기능 강화 등의 이유로 인도가 2차례 지연되어 오늘 새벽 초도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대가 모두 인수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공군에 인수된 글로벌 호크 정찰기는 신호정보 수입을 위한 시긴트 장비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영상정보 수집 전용 정찰기로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자, 우리 공군이 오늘 이렇게 글로벌 호크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호크 모형이죠. 글로벌 호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 동체의 길이보다는 날개 길이가 훨씬 길어서 하늘 높은 곳에서 굳이 많은 연료를 들이지 않고도 활공할 수 있는,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km 고도까지 올라가서 32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고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1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자, 이걸 계약할 때 말이 많았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군대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글로벌 호크 그러면은 지금도 뭐 우리 언론에 쭉 나오는 게 야, 이제 뭐 북한 전역을 촬영할 수 있다. 북한 전역 촬영 못합니다. 어떻게 북한 전역을 촬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고 북한 전역 중에서 개마고원 정도 그쪽까지는 안 되고요. 개마고원 정도 이남 정도까지가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산의 북쪽은 안 되죠. 산의 남쪽면. 왜냐? 이게 인공위성처럼 위로 올라가서 우주에서 직선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남쪽 하늘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당연히 산 뒷면, 산의 북쪽에 있는 것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공위성처럼 전부 다 보인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산의 남쪽, 그리고 건물의 남쪽, 건물이 북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마고원 남쪽 정도. 그러니까 뭐 삼지연 이런 데는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정도로 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 왜 샀냐? 일단 우리 이제 금강정찰기가 사진 촬영하는 정찰기인데 금강정찰기는 뭐 휴전선에서 한 60km 정도밖에 촬영이 안 되니까 이 글로벌 호크 이거는 거의 뭐 개마고원 남부 지역까지 평양까지 다 촬영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글로벌 호크의 촬영하는 그 영상 정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바로 시긴트 기능입니다. 신호정보 수집, 감청 정찰하는 기능입니다. 감청 정찰하는 기능.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글로벌 호크의 그 두 가지 중요 기능 중에서 감청 정찰 기능을 못 받아옵니다. 왜 못 받아오냐? 미국이 우리에게 안 팔았습니다. 그럼 미국이 나쁜 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글로벌 호크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전자권 전환을 해야 되면 정찰 능력이 필요하죠. 정보 정찰 능력이. 그래서 전자권 전환을 하고 싶었던 노무현 정부 때 이 글로벌 호크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노무현 정부는 못 믿겠다.
한국 니들은 못 믿겠다 해서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니들은 조금은 믿겠다. 그런데 언제 정권 바뀔지 모르니까 니들도 다는 못 믿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팔기는 파는데 영상 정보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감청 능력입니다. 그 감청 정찰 능력은 못 주겠다. 이건 더 중요하니까 못 주겠다. 영상만 가지고 가라. 그래도 할래? 그래서 이제 한국 공군이 오케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비행기 안에 감청 정찰 장비가 있고 영상 정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니들은 감청 정찰하는 이런 시진트 신호정보 수집 정찰 기능은 못 주겠으니까 그거 빼고 주겠다. 그런데 그걸 빼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니들에게는 그 빼는 비용을 다운그레이드 비용, 밸런스 맞추는 그 비용을 따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비용을 빼니까 오히려 일본이나 나토가 모든 기능 다 들어있는 것들 사는 거하고 가격이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주는 4대를 위해서 감청 장비, 신호정보 수집 장비를 떼고 그걸 가지고 다시 밸런스를 잡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지고 그 원래 감청 정찰 기능, 신호정보 수집 이 기계가 있는 거 이 가격하고 같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돈 주고 반대가리만 산 거예요. 이를테면. 자, 그런데 또 정권이 바뀌었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 니들은 이제 자꾸 보니까 보수가 집권하네. 이제 좀 믿겠네. 자, 그래서 야, 우리도 니들 뭐 4대만 보고 이거 다운그레이드 하려니까 좀 복잡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땡큐하고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군이 NO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 당시 우리 공군은 이 감청 정찰 기능, 신호정보 수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의 신호정보 수집 기능을 마이너스된 그 마이너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펠콘 2000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2대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감청 신호정보 수집 정찰 기능을 탑재하는 개조 작업하는 사업을 합니다. 비행기 사는 데는 1,400억을 들였고요. 그리고 비용을 알 수 없는 추가의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정찰 장비를 탑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감청 장비를 떼지 않고 그대로 받아오면 도입하려고 했던 그 정찰기, 유인 정찰기 도입 사업 물 건너가겠죠. 그래서 그런지 공군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이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오면 수천억 원 절약인데 자기네들이 지금 비행기 2대 살려고 했고 그거 운영하는 또 부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선배들이나 후배들 가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 라고 또 했겠고 그것 때문인가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국이 감청 기능 다 그냥 가져가라 이제 너희들 믿겠다 했는데도 우리는 노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방산비리 5천만 원 받아 먹은 놈이 나쁩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2천억 원 날린 X가 나쁩니까? 누가 나쁩니까? 그런데 이건 NO! 이 계약할 때 이건 NO라고 했던 그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NO라고 했던 사람 중에서 물론 혼자가 한 건 아니죠. 그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간 핵심 바로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각 군본부의 전력기획참모부장이 전부 다 이 무기도입 사업을 거의 총괄을 합니다. 그 공군본부 당시 전력기획참모부장이 누구냐? 정경두입니다. 정경두. 이름 기억하십시오. 정경두 그자입니다. 이런 방산비리보다 더 나쁜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 군함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거 글로벌 호크 도입 정말 악랄한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거 저만 주장했냐? 아닙니다. 나중에 지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정감사 때 역시 이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해군력 증강을 대응해서 미국으로부터 4척의 스텔스 호위함 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군사 위협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최신형 스텔스 호위함 4척을 도입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20일 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외 군사 판매, 즉 FMS 형태로 4척의 호위함을 판매할 것이며 판매되는 호위함은 록히드 마틴의
LCS 프리덤급 연안 전투함에서 파생된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호위함은 사우디 해군이 1985년 도입해서 운용 중인 4650톤급 알-마디나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는 2023년부터 사우디 해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호위함의 주포는 스텔스 포탑으로 개조된 76mm 함포가 탑재되며 마크 41 수직 발사관 8세를 갖춰서 사정거리 50km의 ESSM 함대공 미사일 32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하푼 함대함 미사일 8발과 어뢰 등이 추가돼 대공, 대함, 대잠 능력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사우디가 미 해군에서 사실상 실패작으로 간주되는 프리덤급 도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저수심 해역에서의 우수한 기동성과 뛰어난 스텔스 성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호위함이 이란의 고속정 함대에 맞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물론 남쪽에 홍해에도 바다가 있지만 어쨌든 북쪽의 페르시아만에도 사우디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페르시아만을 사우디도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란이 그 길을 틀어막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프리덤급을 미국은 여기다가 57mm 함포를 붙이고 뭐 무장도 딱히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76mm 함포를 붙이고 하푼 함대함 미사일도 장착하고 여기다가 수직 발사관 넣어가지고 ESSM 함대공 미사일도 장착하고 그래서 요격 능력도 키우고 이래서 지금 무장을 보면 76mm 함포, ESSM 그리고 램 단거리 그 요격 미사일 램 그리고 이제 하푼 함대함 미사일 뭐 이런 거로 봐서 대잠 또 대공 대수상 뭐 이런 타격 능력 뭐 골고루 잘 갖춘 그런 함정이라고 봐요. 미국이 있을 때는 완전히 뭐 이런 걸 샀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우디에게 이렇게 개조해서 주니까 나름 꽤 괜찮은 그런 호위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것을 이제 내 척에 우리 돈으로 뭐 한 2조 뭐 한 2, 3천억 정도 주고 사니까 한 척에 한 5,500억 원 뭐 꽤 괜찮은 가격에 미국으로부터 삽니다. 사우디는 아시지 않습니까? 알야마마 그래가지고 무기 가격 하나를 갖다가 2배, 3배로 뻥튀기 시켜서 그걸 서로 간에 좀 나눠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게는 그런 게 안 통했나 봅니다. 왜냐? FMS 대외 군사 판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FMS는 미 해군이 사서 그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알야마마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사우디가 미국은 8척 사가라 그랬는데 사우디는 4척만 샀습니다. 아무튼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것이니까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에는 뭐 굉장히 안전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겠네요.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페르시아만의 안보에 많은 긍정적인 일들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소련식 군수체계를 유지해온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본격적인 나토 가입 행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미국제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19일 관련 사업안이 내각에 제출됐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도입을 결정한 기종은 미 육군이 운용하던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로 현재 EDA 즉 국방 잉여 물자로 관리되고 있는 치장 물자들이며 이 기체들은 현재 운용 중인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제재로 하인드 공격 헬기의 부품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국제 공격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거래가 성사되면 우크라이나군 창설 이래 최초로 미국제 공격 헬기를 운용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준동하는 친러시아 반군에 대응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 15억 달러 이상의 군수물자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현재 EDA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잉여물자인 대포병 레이더와 휴대용 대전차 로켓, 각종 총기류와 통신장비, 험비 차량 등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통과된 국방수권법에서 러시아의 흑해함대에 대항하기 위해 지대함 미사일 판매가 승인되는 등 미국제 무기가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군에 도입되고 있어서 이러한 무기 도입 확대를 계기로 우크라이나군의 나토 표준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우크라이나 이제 과거 소련에서 해체돼서 나와가지고 당시 이제 핵무기가 핵탄두가 1,400발 이상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많이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2014년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도네츠크 반군, 결국은 소련이죠. 이 소련군들이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렸습니다. 이때 미국이 사실은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를 지금 강력하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됐고 그 젤렌스키는 이제 친서방 정책을 표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는 군사동맹 아니겠습니까? 군사동맹이 되려면은 무기체계가 서로 간에 호환이 되고 서로 간에 이제는 21세기는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투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소련 무기를 다 썼었기 때문에 이 나토하고 그런 호환이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험비나 소화기, 그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은 지원해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모든 것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고가치 장비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한 걸음을 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군사적인 지원을 미루겠다 이렇게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해서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추문들을 조금 더 조사해라 이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 도입해 가서 안전한 나라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